만약에 6만 달러를 깨고서 56K에서 한 58K 정도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고 그 다음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제까지 해시리번 바이 시그널 뜬 다음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을 때 꽤 많거든요. 2024년 7월 말에 여기서 바이 시그널이 떴어요. 한 7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49K까지 빠졌거든요. 무려 마이너스 30%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물론 한 56,000까지 빠지는 건 되게 아플 수 있지만 그 뒤에 큰 상승을 생각해보면 단기적인 고통을 참아내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3월 7일 토요일 오전 7시 47분입니다. 네, 이건 비트코인 1시간 봉인데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74,000달러를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67,000달러대까지 빠졌거든요.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는 1억 18만 5천원까지 1억이 깨지진 않았지만 1억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인에서 그 지지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는 있어요. 요 지지선이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그 다음 지지선은 한 6만 5천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지지선은 6만 2천?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6만 달러가 되겠죠. 6만 달러 지지선마저 뚫리면 솔직히 그건 좀 생각하기 싫습니다만 또 생각은 해봐야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뭐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실패했던 지점이에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 저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면 RSI가 여기보다 덜 빠지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빠지면서 RSI가 완전 과매도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봉상으로 RSI가 무려 15까지 빠졌거든요. 일봉상으로 15까지 빠지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네, 뭐 이거는 한 최근 8년 내로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 적은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때쯤에 봐도 이게 코로나 때인데 코로나 때를 놓고 봐도 15.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이 더 낮아요. 그만큼 극단적 공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9년에도 19. 요때가 진짜 낮았네요. 2018년까지 내려가거든요. 무려 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최근에 6만 달러까지 빠진 게 일봉상 RSI가 15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역대급의 낮은 숫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5.84. 뭐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아주 공포스러웠던 때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나면서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심지어 유조선을 공격까지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한 80달러 정도였는데 유가가 오늘은 배럴당 91달러까지 치솟았어요. 한 12%가 하루 만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되게 공포스러운 상태입니다. 바이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바로 급등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역사상으로 봐도 단기적으로는 크게 빠졌을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해시리본에 바이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바로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바이 시그널이 뜬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만약에 6만 달러를 깨고서 조금 더 빠지게 되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빠지면 안 돼요. 살짝 깨는 정도, 대략 한 56K에서 한 58K 정도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아주 예쁘게 뜨게 되거든요.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고 그 다음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제까지 해시리번 바이 시그널 뜬 다음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을 때 그랬던 적이 꽤 많거든요. 좀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2024년 7월 말에 여기서 바이 시그널이 떴어요. 한 7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49K까지 빠졌거든요. 무려 마이너스 30%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이후엔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49K에서 126K까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물론
한 56,000까지 빠지는 건 되게 아플 수 있지만 그 뒤에 큰 상승을 생각해보면 단기적인 고통을 참아내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때도 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대략 여름쯤이었거든요. 3만 달러가 넘어가고 15,000달러에서 3만 달러를 간 넘겼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오르고 나서 이제 상승으로 가나 하고 생각하던 차에 바이 시그널 떴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얼마 안 빠져 보이시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한 32K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이 한 25K까지 빠지거든요. 대략 한 마이너스 20%? 요 정도가 훅 하고 빠진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이때 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효띠라고 있어요. DC 인사이드 차트 갤러리에서 가끔 활동하는 뭐 그런 트레이더인데 이 시점에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을 한 3천억을 들어갑니다. 무지막지하게 들어갔죠. 네, 바이 시그널 뜨고 나서 하락하는 시점에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겹친 거죠. 해시 리본으로 바이 시그널이 뜨고 큰 하락이 나오면서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떴을 때 요때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 되게 기억에 남는 시점인데 요게 한 2023년 정도 됐습니다. 최근의 사례 한 2개 정도를 보면 바이 시그널이 뜨고 나서 한번 빠질 때가 더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바이 시그널이 떴을 때 바로 급등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한 10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급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폭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큰 폭으로 빠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면 그때가 매수하기에 최적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때가 오면 저희 어머니한테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요. 엄마, 비트코인 좀 사보면 어때? 이런 타이밍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온다고 치면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드린 타이밍은 여기서부터 빠진 타이밍이 아니라 다시 올라와서 한 지금 가격 정도, 한 7만 달러 정도를 넘어설 때 그때 전화를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56K까지 빠졌다가 그러면 추세가 전환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저는 이렇게 내려갈 때 무릎보다는 올라갈 때 무릎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 때도 사실 가격은 똑같잖아요. 1번에 추천하나 2번에 추천하나 가격은 똑같은데 1번에 추천하면 욕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때부터 사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되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사자마자 올라야 돼요. 그래서 사자마자 조금이라도 빠지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근데 여기서부터 투자를 권유하면 여기서부터 이게 오르잖아요. 참고로 저는 투자 권유 같은 거 전혀 안 합니다. 2024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정기라 엄마 비트코인 좀 살까? 그래서 굳이 지금? 하면서 제가 사지 말라고 말렸거든요. 아마 샀으면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때는 올라가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사서 엄마 지금 사가지고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사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사지 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때가 오면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추세가 전환됐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을 좀 많이 올려놨는데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글 한 3개 정도 올린 거를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3개가 다 좀 길어가지고 이거는 피델리티에서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원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링크도 달아놨거든요. 이걸 클릭하면은 이 원문이 나옵니다. 피델리티에서 보고서로 쓴 거예요. 여기에 디지털 에셋 파트가 있거든요. 이 파트에서 쓴 보고서입니다. 일개 유튜버인 제가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급여 받고 분석하는 분들일 테니까 되게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쓴 글을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의 4년 주기는 끝났는가? 요런 제목으로 쓴 글이거든요. 요거는 좀 그냥 넘어가고 초창기 비트코인은 위험성이 높은 투기적 투자처로 인식되었으나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하거든요. 투기적인 투자처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제도권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ETF가 승인되면서 블랙락과 피델리티 여길 중심으로 해서 제도권에서 편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함부로 장난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인스트리트에서도 예전에 장난질 했을 때는 별로 정부에서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법원에서 트레이딩 하지 마라, 조작하지 마라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전과는 그런 점에서 많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태도가 우호적으로 변화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태도는 우호적으로 변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빠졌습니다. 2025년에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 유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았거든요. 역대 최대 물량의 현금들이 유입이 됐는데 자금의 유입이 이렇게 엄청났지만 흔히 말하는 올드 갱스터 고래들, 오지 고래들이 무지막지하게 팔았습니다. 몇만 개씩 팔았어요. 와, 이렇게 많이 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대한 양을 팔면서 지금의 하락장이 오게 됐죠.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 솔직히 여러분들도 한 1조 정도 있으면 수익 실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래 갖고 있었잖아요. 10몇 년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산이 조 단위가 됐는데 거기서 더 부자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못 오르고 저는 적어도 한 140K에서 180K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 못 올랐죠. 하단부에서 10% 빠진 126K까지만 올라가고 멈추고 지금 마이너스 50%를 맞았죠.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정화된 시장. 여러분은 비트코인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많이 안정화된 것 같아요. 2022년만 놓고 봐도 2022년에 진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루나테라 사태. 그러니까 지금의 솔라나급의 코인이 그냥 빵원이 됐어요.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런 사건이 있었고, 3에로우 캐피털이라고 약간 좀 대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도 망해버렸고, 그리고 미국의 2대 거래소였던 FTX 거래소마저도 망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인 시장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트코인 자체가 특별히 변한 게 없어요. 펀더멘털도 그대로고 미국에서 인정한 것도 그대로고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고 ETF도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만 반토막이 됐어요. 마이너스 50%. 펀더멘탈은 똑같은데 가격만 반토막이 났다고 치면 이거는 좀 매수하고 모아가는 게 맞는 타이밍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변동성이 매우 작아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최저점을 경신한 이후에도 계속 변동성이 작아지고 있다. 예전에는요, 어땠냐면 변동성 자체가 너무 컸어요. 올라갈 때도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물론 아쉬운 건 아랫부분에서 좀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물론 요때는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거의 없죠.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안정화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좀 별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냥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변동성이 낮아진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자체가 2021년 고점 대비해서도 한 2배, 17년 대비해서는 10배, 13년 대비해서는 200배 이상 커지면서 시장 유동성 자체도 풍부해졌고, 그리고 극심한 변동성이 억제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한 마이너스 한 78%, 마이너스 한 85%, 마이너스 90% 이렇게 빠졌었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빠졌다는 거죠. 한 대략 한 마이너스 50% 정도? 물론 이것도 작은 건 아니지만 진폭 자체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수요 구조의 변화, 기관 및 기업의 매집,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ETF 출시가 그만큼 되게 좀 강력한 펀더멘털의 변화였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비트코인을 다룰 수 있는 주체가, 그리고 되게 큰 손들이 들어오는 시장으로 좀 변화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중앙화되면서 탈중앙화의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금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금은 당연히 탈중앙화 상품입니다. 누가 죽는다고 금값이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하진 않잖아요.
금값을 좌우할 수 있는 주체는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탈중앙화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 역시도 ETF가 승인되고 기관이나 기업들의 매집이 엄청 많아졌죠. 네, 마찬가지의 행보를 겪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아직 비트코인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은 개인이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개인 70%, 기관이 30%. 근데 이게 점차 변화하게 될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는 개인이 30%, 기관이 70%를 담고 있거든요. 지금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지만 기관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될 거고 펀더멘털이 변화하는 동안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은 이럴 때 물량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뭐 기관이 흔들기를 하는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격이 빠졌을 때 기관은 매집한다는 거죠. 네, 우리도 기관 쪽에 사이드에 서야 됩니다. 바이 사이드에 철저히 서서 물량을 늘려가야지 물량을 뺏길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MVRV 같은 온체인 지표로 봤을 때 예전과는 확실히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매력도가 낮아진 걸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MVRV가 뭐 6배, 많게는 10배 막 이렇게 높아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꼴랑 뭐 한 2배도 안 됩니다. 2배 수준 안팎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이것도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만약에 MVRV가 한 4배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한 22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나오는데 예전에는 2013년엔 한 6배, 2017년에는 한 4배 요 정도까지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한 2배 수준 많이 올랐을 때도 그 정도밖에 안 올랐었다는 거죠. 만약에 옛날처럼 MVRV가 한 4배 정도 도달한다고 치면 비트코인 개당 한 22만 5천 달러 요 정도는 될 거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한 3.5억, 3억 5천만 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네, 요렇게 분석을 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쓴 글 아니고요. 네, 피델리티 연구소에서 암호화폐 연구소에서 쓴 글입니다. 그냥 저는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이런 비트코인 펀더멘털 변화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좀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코베이시 레터라고 읽나요? 뭐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네요. 코베이시 레터? 네, 그냥 코베이시 레터라고 제가 써놨는데 상당히 양질의 글들을 많이 올려주더라고요. 팔로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란에서 보이시죠? 유조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군 같은 느낌으로 이런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대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팩터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종식이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에 많이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된다. 이러면 위험 자산들은 대부분 안 좋겠죠. 이 키는 누가 지고 있냐? 이 글에서는 유가가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키 인디케이터를 한번 봅시다. 이게 유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오늘 게 아니라 갖고 오늘은 참고로 9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치솟고 있죠. 유가가 이 모든 걸 결정해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불과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한 3, 4개월 전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2021년 이후로 처음으로 배럴당 5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 차트 잠깐 보실게요. 5일 선물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한 55달러 수준으로 거래가 됐죠. 작년 12월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오늘은 91.5달러까지 치솟았어요. 네, 유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터를 보면은 전쟁이 장기화될지 어떨지의 여부는 결국 휘발유 값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면전을 하면 이란이 미국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네, 비교도 안 됩니다. 미국이 군사력 측면에서는 월등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시면 지상군 투입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군 뭐 지금 이미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서로 타격만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만 서로 날리는 거는 전면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미사일만 날린 거는 그렇게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요. 만약에 지상군이 투입되기 시작한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란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뭐 시리아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뭐 다른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서로 미사일만 이렇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요런 쪽으로 쳐들어가서 뭐 항공모함이든 아마 해군을 통해서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육로로 투입하는 건 너무 이게 길이 길어가지고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해로를 통해서든 육로를 통해서든 지상군을 막 투입하게 되면 전쟁은 어찌됐든 종식이 될 거예요. 뭐 짧게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군사력 수준을 생각했을 때 지상군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가 힘든 게,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미군 역시도 수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중간선거에서 요즘에 가뜩이나 트럼프가 평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난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찬성하는 거에, 이란 타격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미국 국민의 26%밖에 안 됐어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상군 투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어차피 지상군 투입은 못한다고 치면 이란하고 전쟁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지상군 투입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되게 힘들다는 거죠.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란에서는 물러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계속 타격하고 서로 공격하고 뭐 그러고 있겠죠. 여기선 심지어 유조선을 공격해서 원유를 유조선으로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운송비가 거의 뭐 한 10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기름을 운반하고 싶겠습니까? 네, 운반하기 싫겠죠.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가가 상승하는 게 너무 큰 부담이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금리도 인하시킬 수 있고 주식도 부양하고 비트코인도 올릴 수 있는데, 트럼프가 유가가 높아지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국제법을 다 무시하고 베네수엘라까지 가가지고 마두로 대통령도 이렇게 잡아오고 막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거기 유전이 되게 많으니까 기름을 막 생산해서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서 트럼프는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을 오히려 때리면서 유가가 치솟아 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고민이 현재 되게 많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가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어저께 80달러, 지금 90달러거든요. 이런 추세로 가면 일주일 내로 100달러 돌파하는 건 아주 쉬워 보이고요. 어쩌면 사상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뭐 150달러까지도 막 이야기하는데, 이쯤 되면 미국 국민들의 원성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오히려 물러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유가가 어떻게 될까? 네, 그게 이란하고의 전쟁이 장기화의 키다. 네, 이런 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지배력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네, 이란의 대답은 유가다. 유가를 올려야지. 지금 이란의 움직임은 아주 적극적으로 유가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게 유조선까지 공격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유가의 상승은 트럼프한테는 너무 아픈 일이죠. 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의 가장 큰 레버리지 형태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선거가 한 8개월 남았는데요. 11월에 중간선거 있으니까 미국인의 45%가 물가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까지 치솟으면 미국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겠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되게 크게 하락할 것이고, 어쩌면 공화당이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질지도 모릅니다. 이란을 공격했던 이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현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지표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보라색 밴드가 있죠. 요게 채굴 원가입니다. 채굴 원가에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를 이렇게 밴드로 만든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코로나 때 요 밴드를 살짝 뚫고 다시 올랐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필자는 마치 트램폴린 같다, 이렇게 덤블링 아시죠? 트램폴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라색 밴드에 맞으면 큰 폭으로 뛴다는 거죠. 여기서 딱 맞고 발도듬 해가지고 또 발도듬하고 또 이게 뛰었다가
또 발돋움하고 또 뛰었다가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굴 원가 밴드에 발디딤을 했으면 트램플린이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꾹 눌러주면 그 탄성으로 팡 하고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트램플린을 꾹 눌러주고 있는 이런 타이밍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팡 하고 튀어오르는 때가 나타날 수 있죠. 지금은 열심히 모을 때다, 이런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설득력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최저가인지 어떤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밴드 밑으로 뚫고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확실한 건 지금은 비트코인을 팔 때가 아니라 모아갈 때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잘 지켜내시고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잘 보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